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 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장유리나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저도 리모델링 받고 싶어요.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377-0209번, 문자샵 3772번으로 보험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보험 리모델링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스쿨 종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교시에 종소리가 또 울렸네요. 1교시는요, 이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카골드 사업단 황금희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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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골드 사업단의 황금희입니다. 오늘도 알쏭달쏭한 보험 여러분들한테 보다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또 오늘 첫 번째 1교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험으로 효도를 한다. 보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도 토요일 어버이날이었는데 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효보험입니다. 이거는 또 보험으로도 효도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선생님, 효보험 어떤 보험인가요? 네, 효보험, 일명 실버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보험에 가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요즘 효보험이라고 해서 나이가 만 50세 이상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보험이라 불리는 이유는 자녀분들이 보험 계약자가 되어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내시고 부모님들이 그 피보험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또 발생한 의료비 중 항목별로 보시면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단 부담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이 자녀들이 내주고 보장과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부모님이 누린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효보험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의료비 부담 경감이 주 목적인 것 같은데요.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경감되나요? 네, 효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 또 어떤 이익을 볼까라는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평생 살면서 생애 의료비에 65세 이상들이 노인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1인당 의료비가 5,137만 원이고요. 여자가 5,841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활비 또 간병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료비를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을 보험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사실은 우리가 보험료를 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보험 가입을 통해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겠죠. 실제 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치료가 힘든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요즘은 돈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료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의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소득의 82%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82% 정도를 의료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모님의 간병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험이 없다고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보험에 좀 가입을 하게 되시면 의료비 또 어떤 의료 장비들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보장 사례의 또 범위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 가입이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실제적으로 의료실비라든가 이런 걸 가입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입을 못하는 그리고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들이 가입하실 때는 의료실비를 꼭 가입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또 골절이나 화상, 생활위험, 또 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상해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질병, 고혈압, 당뇨, 노인성 질환들이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많고 보장 금액과 가입 조건들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보험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의 노후 보장까지도 또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여기에 보험료조차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보험이라고 불리는 실버보험 가입을 한다면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도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실손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암, 그다음에 뇌혈관,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3대 진단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고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으로 보장하는 것과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들로 나눠지기 때문에 병원비, 치료비, 간병비 등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65세 이후가 넘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생활비 마련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약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요즘 질병이 걸리면 대부분 수술이나 로봇 치료와 같은 치료로 시술로 인해서 쉽게 또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수술비, 병원비 등을 일부라도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질병 후유장애와 같은 3% 이상 발생하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치료와 간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순서가 실손 의료비, 그다음에 3대 진단비 준비, 그다음에 상해 질병 수술비 특약, 그다음에 휴유장애 치매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보면서 순위를 매겨주셨어요. 실손 의료비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두 번째는 3대 진단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해 질병 수술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세부적으로 3대 진단비 중에서도 우선 암 보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챙겨가야 될 보장들이 있을까요? 네. 실비보험은 일단 기본으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3대 진단비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암보험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암에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이들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암보장도 반드시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거기 안에서도 생식기암, 또 일반암에 동일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또 보장 범위가 넓은 암 보장을 준비하셨는지, 또 그 보장 범위가 넓은 암보험을 하셨다고 하시면 유사암은 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암보험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식기암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갑상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과 같은 유사암도 많이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병들은 발병률에 비해서 완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고객분들이 여기에 활용을 하셔서 내가 유사암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소외감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입하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뇌와 심장질환 보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뇌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암보다
발병률이 높다라고 또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뇌질환은 질병의 단계에 따라 보장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초기 질병답게 보장 범위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모든 질환에 보장이 되고 있는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심장질환도 또한 뇌질환과 마찬가지로 단계에 따라 보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초기 질환이 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초기 질병이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과 급성 심근경색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효보험을 준비하시면서 필수 보장 부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버보험 가입 시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을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내역부터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 정말 괜찮은 보장인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손 의료비부터 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에 정액형까지 덧붙인다면 또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진단금까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손 의료비와 정액담보가 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보장기간은 평균 수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전에 가입하셨던 상품들은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60세까지 되어 있으신 분들도 가끔 있으십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서 보장 기간이 길수록 혜택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 납입 기간입니다. 소득이 가능한 시기에 꼭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셔서 납부를 해 놓으셔야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순수 보장형 상품을 좀 가입하길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지금 방송들을 다 보시면 대부분 순수 보장형, 그다음에 갱신형 특약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70세, 80세, 90세인 분들이 가입하기에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갱신형 또는 순수 보장형으로 보험료를 좀 줄이고 보장을 좀 크게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사망보험을 꼭 가입을 하셔서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혹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례비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표에는 없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도 적게 내고요. 고연령층에 가입하셨을 때보다 보장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가입 결정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실버보험 외에도 요 종목도 그리고 요 지금 상품도 효도할 만한 보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좀 다른 보험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보험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치매 간병보험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치매 간병보험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치매 또는 활동 불능 상태가 되면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치매 진단은 진단비와 그다음에 생활비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불능 상태가 되면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장기 요양 자금과 간병 자금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도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챙기셔서 꼼꼼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본인들이 가입하신 보험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준비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든든한 노후보험을 가입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매 간병 보험도 또 다른 효자 상품이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자료에 적혀 있던 대로 간병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간병을 못해서 좀 위험한 경우들도 있었나요? 네, 실제 사례들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일단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외출하셨다가 넘어져서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작은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또 집에 혼자 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간병을 못해서 위험한 경우라기보다는 간병을 꼭 해서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래서 꼭 옆에 간병인이나 아니면 가족이 소득을 포기하고 옆에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간병인이나 간병인 지원 비용 같은 부분들을 보험으로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가 좀 사망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사례들이 있네요. 그러면 치매 환자 수도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좀 자료 통계가 있다면 이걸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계 보시면 정말 해가 지날수록 환자 수가 급증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급증하는 환자 수 대비해서 비용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치매 환자를 보시면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집에서 모든 것을 간병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요양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구해서 의료 보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수록 또 비용 또한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여기에 플러스 간병비, 그다음에 생활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굉장히 가족들이 한 명의 치매 환자 때문에 간병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노인성 치매나 그다음에 활동 불능 상태가 되는 노인 환자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의 부담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치매 환자 치료 비용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작용되고 있나요? 네. 치매 간병보험은 정말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보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저희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가족한테, 본인한테는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병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안전부터 시작해서 옆에 항상 사람이 붙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매 간병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적으로는 73.9%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이 73%를 다 생활비나 간병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노후 또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족 간의 질병들도 또 환자를 간병하다 보니 40%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염증 이런 것들이 생겨서 또 많은 치료비를 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녀 양육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자녀 양육도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키는 치매 간병보험도
꼭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으로 하는 효도, 여기에 또 실버보험과 치매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끝으로 효보험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효보험이 꼭 부모님의 효도하는 보험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보험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월달 정말 효보험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의 보험을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보험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요걸로 좀 선물을 해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 남겨주세요. 02377-020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리모델링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교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 2교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스쿨 2교시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2교시에서는요, 또 여러분들의 알쏭달쏭한 보험 관련된 내용들 풀어드려야죠. 이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카골드 사업단 김유중 손해사정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알쏭달쏭한 내 보험 보장, 실제 사례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김유중입니다. 끌보이스가 아주 매력 있으십니다. 자, 2교시 어떤 내용으로 그럼 바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2교시의 주제입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병, 혈관 질환, 혈관 질환 진단비, 뇌와 심장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암보다도 확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중대하게 생각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뇌와 심장의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거나 혜택이 뭐가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뇌혈관 진단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라고 하면 뇌졸중과 관련된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이 되는데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을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에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것을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네, 혈관에 막혀서 발생하는 게 뇌경색이다. 여기에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서 또 혈액이 유출로 되어서 발생되는 게 뇌출혈이다. 일단은 정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약관에서는 뇌혈관 질환을 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험 관련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뇌혈관으로 보장을 받는 담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출혈, 그리고 두 번째 뇌졸중, 그리고 세 번째 뇌혈관 질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은 전부 다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보장하는 진단 코드에 따라 담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뇌출혈은 I60에서 I62까지 세 가지를 담보하게 되고, 뇌졸중은 뇌출혈의 세 가지와 더불어서 I63, I65, I66 이렇게 총 6가지를 담보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과 뇌졸중에서 보장하는 6가지와 I64, I67, I68, I69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담보로 보장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담보를 좀 보장받는 게 폭넓게 여러분들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뇌졸중과 관련해서 저게 분쟁이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지 그 사례부터 하나씩 점검 가능할까요? 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쓰러져서 병원에서 I63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 결과 I64 일시적 뇌경색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뇌졸중은 뇌출혈 I60에서 62와 뇌경색 I63, 뇌동맥 협착 I65에서 I66을 말합니다. 약관에서 외상성 뇌출혈과 일시적 뇌경색은 뇌출혈 진단비와 뇌경색 진단비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뇌경색은 주로 혈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뇌경색증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뇌경색이 빠르게 해소되어 혈액이 공급되는 경우로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뇌 영상 검사를 통해 뇌혈관의 경색 부위와 경색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색 부위와 과정을 통해서 요구에 대해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 분쟁 사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는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뇌출혈 발생 후 2년 정도 후에 병원에서 I69 뇌출혈 후유증의 진단으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A는 뇌졸중 입원 일당을 청구하였으나 I69는 면책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I69를 면책하는 경우는 보험 기간 이전에 뇌졸중을 진단받고 보험 기간 중 I69로 진단을 추가로 받은 경우에만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 전 발생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질병만 보장하는 보험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 기간 중에 I63으로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I69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전에는 뇌졸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뇌출혈 후유 진단을 추가로 받아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분쟁 사례가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는 가끔씩 어지러움증과 두통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성이기 때문에 진구성이라는 이유와 신경학적 결손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보험회사는 만성 진구성이라는 점과 신경학적 결손이 없다는 이유들로 많이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I63 코드를 받아오면 사례와 같이 자문을 통해 I69 코드로 바꿔와 면책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뇌경색 진단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그리고 그 증상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경색의 부위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 중에 받은 처음 진단인 것이 I69 뇌경색 후유증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뇌졸중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뇌졸중 관련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례들도 있다고요. 네, 네 번째 사례를 보시면 A는 대뇌동맥 협착 I66으로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협착의 정도가 70%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약관에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진단 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브레인 CT, MRI, 뇌혈관 조영술 등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의 사례와 같이 대뇌 동맥의 협착으로 인해서 I66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의 협착이 되는 경우에만 진단이 확정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약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을 기초로 하여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민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 협착이 70% 이상이 아니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니 정말 분통 터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관련된 보상 문제 꼭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야겠다라는 게 다시 한번 좀 각성되는 것 같고요. 다음 분쟁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A씨는 H보험에 CI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뇌졸중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H보험은 신경학적 결손이 없고 일상생활 능력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먼저 CI보험과 일반 보험에서 뇌졸중 진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대상이 되는 질병부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 I60에서 I63까지에 해당하는 질병인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비외상성 두개뇌 출혈, 뇌경색증을 대상 질병으로 하게 되고 일반 보험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이외에 I65와 I66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 확정은 일반 보험의 뇌졸중의 진단 요건 외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 ADLS 장애 지급률이 25% 이상 나와야 됩니다. 또한 임상학적 진단은 불가능하며 일과성 허혈 말자 그리고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외상에 의한 경우,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은 보장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이 CI보험인지 일반 보험인지 그리고 가입된 담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가 이거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 담보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여기에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또 분쟁 사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는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대동맥 기형, 선척석 질병으로 따른 뇌출혈이라고 하여 보험회사는 선천성 질병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면책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베이시스 폴리시, 즉 발견 기준 증권입니다. 즉 보험 기간 내에 질병이 발견, 진단된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선천성 기형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출혈 자체는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뇌출혈, 선척적인 질병이라도 보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또 이번에는 심혈관 질병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인가요? 네,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은 심근경색과 협심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급성으로 막혀서 심장의 근육이 썩는 것, 즉 괴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협심증이란 관상동맥의 일부만 막혀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쓰러져서 의식 없이 병원으로 가게 되면 심근경색, 흉통은 있으나 가슴을 부여잡고 걸어 들어가시는 분들은 협심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는 막힌 정도에 대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근경색, 심장이 좀 괴사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협심증, 혈관 공급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말 분쟁들이 많다고요. 참 보험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분쟁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A는 가끔씩 말하지 못할 흉통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서 심전도 검사, 또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A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협심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안정형 협심증은 운동이나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협심증을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만성적으로 협착이 생겨서 발생하는 협심증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운동 시뿐만 아니라 휴식기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협심증으로 죽상경화 병변이 파열되어 혈전이 생겨서 급작스럽게 협착이 심해져서 생기는 협심증입니다. 세 번째는 변이형 협심증 또는 이형성 협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죽상경화 병변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이고 발작적인 혈관의 수축으로 인해서 혈류 장애가 발생할 때 초래되는 협심증입니다. 변이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 검사,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정상으로 판명되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주로 새벽이나 밤에 비정형적인 흉통이 있게 되고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 흉통이 감소하는 그런 약한 흉통을 존재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혈류 속도의 저하가 확인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연축 검사를 시행할 경우 환자에게 사망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연축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거나 혈관 연축 검사상 이상이 발견된다면 변이형 협심증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분쟁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는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과 당뇨를 치료 중입니다. A는 흉통을 호소하여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으나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고 의사는 사체 검안서에 원인 불명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른 후에 질병사망보험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원인 불명인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사망의 원인이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임이 증명함에 있어서 사망 이후에는 이학적 소견에 의한 정확한 진단 확정은 불가능합니다. 병리학적 소견이나 세포학적 소견도 부검을 하여야만 가능한 방법인데 타살이 아닌 경우에 오직 보험금 취득만을 위해서 부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렵고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거나 보험금 지급의 구체적인 조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임상학적 소견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피보험자가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진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보험 기간 중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부검 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 진단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 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 그리고 사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국내 성인 3명 중에 1명이 보유한 국민 질환입니다. 고혈압은 오늘 사례와 같이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여러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병증들을 서서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험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의 2위와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느끼는 때부터 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대비는 보험 전문가와 함께 든든한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원인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가 뇌와 심장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보험 대비하셔서요. 저희 건강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저희 열려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023772-0209번 문자샵 3772번으로 보험 2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교시 여기서 정리하고요. 또 3교시에서 저희 만나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스쿨 3교시가 또 활기차게 시작이 됐습니다. 3교시에서는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했던 이 Q&A 모아서 저희가 답변해 드립니다.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3교시를 또 함께 화려하게 꾸며주실 선생님들 소개해 드립니다. 인카골드 사업단 황금희 선생님, 김유중 선생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무엇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종신보험을 한 7년 정도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권유받았었는데 보험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종신보험 7년째 들고 계신데 옆에서 누군가가 리모델링 좀 해봐 라고 또 권유를 하신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서 황금희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7년 정도 납입하신 종신보험 리모델링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종신보험 하면 죽어야 나오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7년 전이면 예정 이율 또한 높은 시절에 가입을 하셨을 거고요. 그때 또 확정 이율로 가입하셨다고 하시면 리모델링을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변액 상품이거나 아니면 예정 이율 상품이다라고 하면 전문가와 조언을 좀 받으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분명히 종신보험으로 내가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축의 기능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노후 준비까지 같이 하려고 가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 이율이 4% 정도 되는 시기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이라는 보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보장은 나이가 어릴수록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서 리모델링을 권해드리고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리모델링은 해도 된다라고 해주셨네요. 일단 또 종신보험인데 기능이 뭐냐, 주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세하게 원한다, 궁금한다 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후유장애는 무엇이고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연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좀 니즈 파악, 연령대를 잘 몰라서 저희가 일단은 내용만으로도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유중 선생님,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일단 후유장애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된 후에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을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의 원인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상해가 원인이었다면 상해 후유장애, 질병이 원인이었다면 질병 후유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를 평가하는 장애 분류표의 경우에는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모두 동일한 장애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평가는 하나의 사고당, 하나의 질병당 후유장애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미 한번 후유장애를 보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100% 자동 복원되게 됩니다. 지금 앞에 보셨다시피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으니까 필기하시면서 차이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뇨 합병증의 질병 후유 장애가 궁금합니다. 어떤 장애가 있고 지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사연과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에 대한 질문인데 당뇨합병증, 질병 후유장애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유중 선생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당뇨합병증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족부병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발을 절단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엄지발가락, 즉 첫 번째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10%, 그리고 다른 발가락들은 각각 5%의 장애의 지급률에 해당하게 되고요. 증상이 심해서 리스프란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는 40%의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당뇨 망막병증을 들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36%가 발생한다고 하는 질병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들이 눈에 발생하면서 시력을 떨어뜨리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장애 평가를 하게 되는데 0.2 이하의 경우에는 5%부터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의 경우에는 35%까지 단계별로 후유장애 진단 기준이 존재하게 되고요. 한눈이 멀었을 때는 50%, 두 눈이 멀었을 때는 100%의 후유장애 지급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세 번째는 치아입니다. 치아와 잇몸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분 공급을 받는 부위라 당뇨로 모세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잇몸 건강 역시 나빠지게 됩니다. 치아 결손의 경우에 5개 이상의 결손 시 5%, 7개 이상 결손은 10%, 14개 이상은 20%의 후유장애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에 해당하며 해당 장애 지급률은 75%에 해당하게 됩니다. 장애 지급률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에 들었던 것처럼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률도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차이점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나에게 맞는지, 지금 지급률 나에게 괜찮은지 요 점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교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나도 질문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 남겨주세요. 023772-0209번이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스쿨 또 1교시, 2교시, 3교시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네, 알쏭달쏭했던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한 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희는 금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